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뜨거우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많은 질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 어렵다는 생각을 확 버려주세요. 사법개혁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안 할 뿐이고 권력자들이 안 할 뿐입니다. 특히 제가 옆에 지금 계신 최자영 교수님 책을 읽고 제가 감동해서 거짓말구하고 대한민국을 쓰셨걸랑요.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개검직과 법원의 판결도 특히나 한명수 총리 사건을 대부분 다 네. 모르시는 분 계세요? 조작. 아 그렇죠. 예,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오해겠죠. 그래서 제가 한명수 총리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이거 발표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하나씩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첫 화면에 제 소개를 간단히 썼습니다. 경희대 지대를 나오고요. 제가 한명수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화두로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 다 뜹니까? 이렇게. 예. 예, 뜨죠. 예. 그리고 작년에 대륙학교 광명 교육감님을 뵙고 광명 교육감님이 저를 격려해 주셔가지고 작년 6월 달에 그 대륙학교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한번 자료를 정리했고 열린공감 TV에 나갈 기회 있어가지고 또 한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을 7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요. 복잡한 내용 빼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사법의 시스템의 리스크인 거예요. 왜 그런가를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형사소송 기준으로다가 수사, 기소, 재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사하면은 검찰이 수사, 기소하면 검찰이 기소, 재판은 법원이 재판, 이것만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은. 첫째, 수사를 볼게요. 고소는 당사자가 억울한 일에서 고소하는 거죠. 고발은 제3자, 시민단체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보고 제소하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제보나 자체 내사,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대 함정이 뭐냐면 검찰이 수사할 뿐더러 내사를 해가지고 어떤 혐의를 잡았으면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를 안 하고 그냥 정보를 쟁여놔. 이거는 불법이에요. 선진국에서 일정 정도 이 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일정 기간에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검찰이 70년 역사에 어떠한 자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불기소했을 경우 당사자를 통보를 안 해줘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이게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이 PD 수사하던 검사가 사표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표내고 쓴 거예요. 여기에 써놨어. 대한민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일제 시대 때도 안 하던 시스템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사를 했어. 불기소해. 그래서 제가 저는 검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했더니 3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대.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이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아무도 검찰을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적인 일을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조사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소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만 알아. 검찰의 기소 두 가지예요.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법정주의. 기소 편의주의는 뭐냐? 검찰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봐주고 싶으면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에 권력이 있는 거. 그렇지.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예요. 뭐냐? 죄가 있으면 기소하게 돼 있고 죄가 있는데 기소 안 했다? 그럼 검찰이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에서는요, 기소가 국민들의 권한입니다. 대배심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검찰이 불기소했을 경우에 바로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시민위원회가 임기를 정해서 시민들이 검토해가지고 야 이거 기소할 건데 왜 안 했냐 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은 일제시대 때 그런 제도를 미군정 때 영미법 스타일로다가 약간 축소해서 대배심제로 너무 광역돼 있으니까 불기소했을 때만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4인 소추, 개인이 변호사 사서 기소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가 잘못 기소했으면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기소 편의주의밖에 몰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복잡합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죠. 쉬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해라. 대한민국은 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일 쉬운 제도를 안 해가지고 검찰을 계속 키운 거는요. 제가 봐서는 여든 야든 그 다음에 학계에 있는 제가 광명 교육감께 여쭤봤어요. 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냐?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학자분도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유신 시대 압제와 전두환의 간선서 해가지고 대통령제만 목매달고 투쟁했지 이렇게 많이 사법 시스템에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할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이렇게 헌법적인 문제를 공부하는 학자가 별로 없었대요. 관심도 없었고. 자, 재판을 보겠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법률가가 재판하는 것만 알아. 대부분 국민이요. 그리고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거를 명시해놓은 헌법은요 대한민국 유일한. 이거는 일제시대 헌법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미군정 때 고쳤어요. 미군정 때 재판은 법정에서 한다. 법관에 의해 한다가 아니라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러면 독일 같은 나라는요. 재판을 법정에서도 안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해요. 경범죄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예 세분해가지고 뭐 청소년 범죄 이런 건요 청소년 해관에서 하고 그러니까는 재판을 법정에서 한다는 것조차도 선진국에서는 무너지고 국민 편의대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치안판사제. 영국은요 일반 국민이 1년 반에 2년 임기로다가 일종의 계약직으로다가 그러니까는 임금은 안 받지만 그 겹이라든가 그 식사비 정도는 받고 재판하는 치안판사제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재판의 90%를 치안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2,000명이면 치안판사가 2만 명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지원자가 많습니다. 누가 지원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지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면 일정 정도 치안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잘한다. 그리고 치안판사, 영국 같은 경우는 항소율이 1%예요. 국민들이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도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이 훨씬 더 부드럽고 결과가 좋고 불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야, 저는 가슴이 찌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면 나 말년에 빨리 은퇴하고 치안판사도 지원하고 그런 거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배심제. 배심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자 재판을 보세요. 재판은 치안판사제, 국민이 판사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가 재판. 그 다음에 배심제, 참심제가 있어요. 배심제는 대부분 다 아시죠? 국민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다가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참심제는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서양에서는 배심제가 쫙 전통으로 되어다가
1920년대 독일에서 참신제를 도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그 당시에 부르주아가 이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배심제를 하다 보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많이 막 재판에 와가지고 이런 이게 좀 뭐 자기네들 뜻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배심제하면 뭐 이 법률에 따라 죄를 졌으면 유죄냐 무죄냐 그게 아니라 법률 자체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배심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다가 주리 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양의 역사 보면은 러시아에서 닥터 집하고 영화 보면 겁탈당한 여자가 총으로 쏟았습니까? 그 장면이 왜 나오냐면요. 러시아에서 실제로다가 페트로스부르크 시장이 포악질 많이 했어요. 그 젊은 여성이 와서 총을 쐈어요. 재판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무죄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국외로 탈출합니다. 나중에 그 정권이 바뀌고 금이 환영해서 아주 그냥 지도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유명한 여자 율리 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다가 닥터 집하고 그러니까는 이 참심제는요 독일에서 발달했는데 전문가들은요 배심제나 참심제 둘 중에서 대한민국이 받아들인다면 배심제를 해야 된다. 참심제는요 독일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러한 배심제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첫 화면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진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사법 시스템이 개혁할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현실 OECD 국가 중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없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예요. 네덜란드 왜 없느냐 했더니 네덜란드는 일단 언어가 4개가 있는데 언어 자체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게 어려워. 그게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배심제에 대한 아주 국민들 혐오감 정서가 있어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배심제 참심제는 나라는 OECD 국가 저 대한민국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법 신뢰도가 46위입니다. OECD 국가가 44개국인데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요 대부분 1심에서 많은 사건을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2심을 하게끔 부추기는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심이 완전히 결정적이야. 3심은요 70%를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2심 판사 출신들이요 전관예우가 아주 그냥 극심합니다. 1심 판사하고 나오면은 뭐 한 300에서 500 착수금 받는데 2심 판사 출신은 2심에 올라가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세다 해가지고 1,000만 원부터 시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2심이 법률심이라서 도리어 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전관 예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대법관으로 올라가면요 왜 비싸냐면 민사사건이거나 대부분 70%가 이게 수억 대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70%를 아예 안 보고 기각시켜. 근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은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도장만 찍어도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이 박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도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에다가 대우에 입사해가지고 대우 감사가 됐는데 대우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재산의 절반을 날렸어요. 1944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죠.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동해서 전화드렸더니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이런데 사회활동 못하겠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에 다 써놨어요. 정말 이렇게 대법관들 말이지 하여간 이 대한민국의 비리는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저 뭡니까 알라딘에서 이거 지금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거 대법원을 넘어서 이거 한번 2,000원에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눈물의 1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정말 아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저는요 이 저기 최자영 교수님이 진짜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컨셉 어떻게 잡았느냐 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충 100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억울하던 사람들 책 많이 냈어요. 다 읽어봤는데 또 절반은 너무 또 거짓말을 써놓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하여간 억울한 사람들이 책은 많이 써요. 서점에 가면서 책 다 사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여간 이 검찰이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여기 보면 다 아시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1987년도 헌법입니다. 1987년도 헌법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8명이 만들었어요. 8명이 누구냐? 김영삼 계열의 2사람, 김대중 계열의 2사람, 전두환, 수하 4사람이 만들었어요. 학자들 끼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무슨 그냥 기사에만 받았습니까? 헌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게 1987년 헌법에 그러니 이런 법률가들은 자기한테 그 이익이 되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헌법 12조 3항 검찰영장 독점. 이건요 법률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간혹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체코라든가 약간 이류 국가들. 그거는 검찰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장을 독점한다는 것은요. 지금 김건희 수사 왜 못한 줄 아십니까? 경찰이 제보받아서 영장 내봐야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해주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이건요 법률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런 걸 헌법에 집어넣어놓고 이것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됩니다. 치사하지만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은 헌법 개헌 분위기가 있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개헌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조국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탄핵하지 말고 개헌으로서 대통령을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그것도 학자로서 얘기했으니까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헌법 27조 1항 법관에 의한 재판. 이거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일제 때인데 일본은 고쳤어요. 미군정 5년 동안. 미군정 5년 받았죠. 미군정에서 하여간 일본의 파쇼를 없애기 위해서 웬만한 개헌해서 검찰 힘 빼고 다 뺐는데 그래서 이게 배심제도 도입을 못할 뿐더러 지금 국민참여재판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력이 없어요. 더욱더 제가 하고 싶은 시한판사 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법률가만 재판을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광명의 교육관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런 거 왜 못 고쳤어요? 했더니 아유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그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발표해 알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요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어요. 헌법재판소는요 그 재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일반의 재판에서 재판의 결론이 났더라도 억울하다 하면은 받아줘가지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0%가 재판소의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로다가 이 재판관을 처벌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럼 독일의 헌법재판소 특징이 뭐냐? 학자가 다수 포진해 있어요. 학자.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법률가 사법고시가 상대제입니다.
인원수를 정해놓고 싶지 않습니까? 선진국은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독일 헌법에서도 결론은 내 문제입니다.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해야지 자격증은 어떻게 상대평가를 하냐. 미국은 1년에 4만 명의 변호사가 법률가가 탄생하고 독일은 1년에 1만 명의 법률가가 탄생합니다. 그 많은 변호사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저 판사나 검사는 또 다른 과정으로다가 뽑는 거예요. 2단계다. 그러면은 그래서 안 된 사람은 뭐냐? 시민단체 활동하든지 법률의 지식으로서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퍼진다게끔 그것이 서양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예 처음부터 저기 법률가 적을 뿐더러 이승만 시절에는요 30명을 뽑았고 박정희 시절에 70명을 뽑았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죠. 70명 뽑았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률가가 되는 게 공부가 어려서가 아니라 적게 뽑아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로다가 대한민국은요 독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법률가를 적게 뽑은 거예요. 독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이제 300명까지 늘렸고 그 이후에 서서히 너무 법률가가 부족하다. 지금도 OECD에 비교해서는 법률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 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0명을 해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500명은 상대명을 뽑고 있는데 지금 로스쿨이 정원이 2,0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500명씩 떨어져가지고 10년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면 시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 합격률을 계속 보면 합격률이 50%, 40%, 30%할 거지 않습니까? 고시낭인은 없앤다고. 그러지 말고 절대평가로 돌려봐야 다 합격해도 2,000명입니다. 세상에 이거 대한민국 젊은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헝거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헝거게임. 1차적으로다가 이 절대평가로 바꾸고 이 로스쿨을 정상화 교육화하고 정원을 국민적인 합의로다가 이게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다가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뭐 느닷없이 뭐 의사 뭐 2,000명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조금씩 지원해가지고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뭐 많은 보고서 올라왔겠죠. 하여간 저는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1980년 헌법에 3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 내용의 90%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 제국주의 헌법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단순합니다. 자, 해결책 한번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리뷰할게요. 자, 첫 번째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일단은 검찰 중에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 나와 해가지고 일단 분리해야 돼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수사기소는 우연이 아니다. 또 당연한 길. 두 번째는 검찰영장 독점 이거 폐지해야 되고 세 번째 검찰 불기소 시 재정 신청 전면 확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고소 고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고소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하면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것도 2007년도에. 지금도 고발 사건은요. 그 재정 신청 바로 못 합니다. 바로 못 하고 고등검찰로다가 다시 올리게끔 했어요. 세상에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고등검찰 올려봐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이거 아직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 고쳐야 되고 네 번째가 일반 국민들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법원의 2심 재판을 사실심에서 사후심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1심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2심 재판을 1심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2심 재판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심, 사후심은 뭐냐면 일본이 사후심을 하는데요.
1심 재판을 바꾸려면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2심 재판관이 1심 재판이 잘못된 걸 증명하고서 2심 재판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1심 재판 그렇게 해서 나는 생각이 달라 하고서 2심을 할 수 있는 게 2심이에요. 그러면은 1심 재판은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심 재판 재판관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전관이고 그 보통 사람들도 1심 재판을 등한시해. 왜냐 돈이 많다 그러면 그냥 변호사 사서 2심 올려서 2심에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재판이요 공소장도 변경해줘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검찰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몇 가지 알고 나면 검찰이 힘이 왜 센가?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검찰이 힘이 센 거지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2심 재판관이 그러면 2심 재판관에서 더 3심을 올리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를 아예 안 본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면은 3천만 원짜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야 돼. 대법관이요 출신이 변호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임기가 6년 그만두고 지금 100명도 안 됩니다. 이용호 대법관이 되신 분이 대법관 출신인데 2년 만에 도장만 찍어주고 60억을 벌었어요. 그 기사 검사가 나옵니다. 지금 대법관 출신들 중에서 김영란 대법관이거든요. 변호사 안 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로서 존경해야 돼요. 어디 가서 대법관 출신은 그 로펌에 취직해서 저 자리도 안 봐. 그러면 대표 변호사 대법관 누구 도장 딱 찍혀 있으면은 70% 컷에 안 걸릴 확률이 커요. 그 비율이 많은 애는 10대 1이야. 적은 애는 4대 1. 김영란 대법관은 그거 하나로서 진짜 대단한 진짜 양심가라고 봐야죠. 또 특히 대법관 출신 중에서 편의점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 왜 2012년도에 징용 노동자 그것을 1심, 2심을 바꿔서 다시 책임 있다고 한 갑자기 그분 대법관님 성함 그만 잃어버렸는데 그분 대법관 그만두시고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족사가 좀 불행하시더라고. 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자살하는 바람에 이분이 나중에 로펌에 취직하세요. 제가 그것을 믿고 김동환 대법관님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잘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끝까지 편의점으로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김동환.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기사를 읽고 진짜 이 이름을 알면서 진짜 이런 걸 자꾸 좀 찾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배심제 도입, 치안판사제 도입,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사법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플리바게닝이라든가 디스커버리. 플리바게닝은 형사소송에 검사 선에서 형량을 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 플리바게닝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플리바게닝은 나쁜 제도다 이렇게 막 주입하는데 플리바게닝이 잘 운영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의 민사제도인데 미국의 민사는요 재판을 쉽게 안 열어줘요. 디스커버리 뭐냐? 서로 증거를 다 제시할 때까지 재판 안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재판하다가 도중에 새로운 증거를 받아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쳐요. 미국처럼 민사 사건에 그러면 서로 증거를 제시하다 보면 재판하지 말고 합의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인공지능 예반에서도 이거 나올 텐데 미국에서는 민사 재판의 90%를 재판을 안 하고 이렇게 민간에서 서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회복적 사법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의 7가지를 쭉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사법개혁 키워드 3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개헌과 맞물려 있어. 검찰영장 독점. 이게 제3공화국 박정희가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제3공화국 출범하면서 박정희가 독재 시스템에는 아주 그냥
귀신이 밝은데 박정희가 왜 이렇게 헌법 공부를 많이 했을까? 만주군관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국 헌법이 이런 시스템이었었어요. 만주국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하면은 이 검사 고등검찰 대검찰에서 계속해서 봐주는 스타일로 하는 게 만주국 스타일이걸랑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으니까 만주 헌법을 잘 알았던 거야. 그 다음에 검찰한테 힘을 실어줘야 독재하기가 편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배신죄 도입하려면 개헌해야 되죠.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참 지랄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1987년도에 이렇게 알바기를 해놨어요. 국민들만 모르고 학자들도 진보적인 학자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득권의 알바기라고 저는 헌법 알바기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뭐 제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되게 대한민국 적절해. 법원 신급제 비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1심을 강화해서 1심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지 왜 2심이 마음대로 저렇게 권한을 더 갖고서 하느냐, 이거를 얘기한 건데, 이것에 대한 근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서양에서는요 왕의 포갑 정치를 부수기 위해서 배심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배심죄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재판해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2심이 왜 만들어졌느냐? 2심은 1심에서 배심원들이 판결했지만 법률적으로다가 뭐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재판관이 거기에 따라 형량을 때렸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하는 게 2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심 판사 지원, 2심 판사 지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들 중에서 뽑는데, 나는 2심 판사 스타일이 좋아, 나는 1심 판사 스타일이 좋아. 뽑는 게 달라요. 월급도 비슷하고 서로 간에 그 위계가 뭐 2심 판사가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3심은 왜 했느냐? 3심은 세상이 변했어. 법을 바꿨어. 판례도 바꿔야 돼. 그런 경우만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3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1심한 걸 2심에서 바꿀 수 있고 2심한 걸 3심에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왜냐, 저기 대한민국은 1심 판사만 집어넣고 2심부터 대법관은 일본 놈 판사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게 이 제도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서양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근데 사람 국민들이 잘못 1심 안 되면 2심 가서 바꾸고 2심 안 되면 대법원까지 시켜봐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심은 법률심이고 3심은 판례심이에요. 그러면 도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1심에서 2심으로다가 억울하다 올렸어. 그러면 2심에서 기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면 돼요. 헌법재판소 가서 2심에서 기각했는데 봐달라. 그럼 헌법재판소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학자가.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우리는 대법관이 그냥 왕이야. 잘못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못 들여보게 재판소원 금지를 해놨어요. 대한민국 시스템은 사기 시스템입니다. 최장희 교수님 써놨어요. 책에 거짓말 공화국. 최장희 교수님의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은 최장희 교수님 책을 읽고 깨우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최사인 교수님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도 20판사 항소심, 저는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내 권력, 수사기소 독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 고소사건 불기소시 재정신청제를 받아들이더라도 또 하나 이거 설명드릴게요. 서양은 검찰이 불기소하면 재정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재판할 적에 검찰이 공소유지 못해요.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왜냐 자기가 불기소했으니까 이해 당사자인 거예요. 손을 떼라 이거예요. 서양은.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재정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공소권을 검찰이 갖고 가. 검찰의 이 권력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에 내사 수사 당사자 통보 없이 자기네가 3년간 보고 하나 다 없앤다. 누가 믿어? 이거를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안 고쳤다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뭐가 쌓인지 몰라. 왜 검찰 수사 수 없어요. 지금 검찰 특수할 활동비도 다 꺼먹해가지고 내놓고 그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진짜 기사화하고 특집화하고 국회의원들이 고쳐야지. 왜 제가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검찰 내사하는 문제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다 이거 검찰 불기소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공소남용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정현주 씨 KBS 배임죄. 자 1심 무죄, 2심 무죄, 3심도 무죄예요. 자 서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의 배심죄는 1심이 무죄면요 종료입니다. 자 보세요. 12명의 배심원이 저는 합의로 다 무죄를 했어. 그러면 대법원도 건들지 말아요. 종료시켜라. 그러면 참심죄는 어떠냐? 참심죄는 일반 국민이 재판관보다 1심, 2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2심까지도 무죄면 검찰 항소 금지예요. 그러면 정현주 사건은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배임죄로 해가지고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검찰에 끝없는 항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검찰의 항소권을 무제한 권하는 것도 검찰한테 힘을 준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유우성 씨 예안관리법 기소 이거는 아예 대법원에서 공소남용이다라고 아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관청으로다가 했는데 무죄 받았어. 그 조작한 게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캐비넷에 불기소로 넣어놨던 거 가지고 기소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한명총리 사건은 1심은 무죄인데 2심이 유죄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판사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임명했습니다. 2심 재판 했던 그 인간을. 예. 세상에 지금 헌법재판관 쓰레기 인간 다 채우고 있고 금년에 대법관 6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재명 이 사건을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자 BBK 불기소 이거 뭐냐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하면 끝. 부산저축은행 이거 윤석열이가 불기소했잖아요. 끝. 그다음에 옵티머스가요 그 1조 5천억 사기치기 전에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전파진흥원에서 8명이가 맡겼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수사했어요. 그냥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불기소한 게 아니지. 이거를 그 당시에 잡았어야지. 윤석열이가 좀 잘못하거나 가담되는 게 50건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형 금융 비리 사건을 키웠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잡고 이건 아예 영장을 발부 못하게 했어. 하여간 이런 사건 신기는 씨 뇌물수수 사건도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객관의 의무. 사실 검사의 객관의 의무가 있는데 옛날에 성폭력 사건이 유전자 검사 이것도 누락시켰다가 검도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3대 슈퍼살인 사건 이런 것도 알면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윤석열 장모 사건에 경찰 조사서 조남관이가 누락시켰어요. 조남관이 누구냐? 윤석열이고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됐던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지금 검찰들의 그 범죄를
처음에는 그만두신 분이 쓴 책도 있죠. 내가 검찰을 나온 이유. 거기에도 아주 그냥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하여간 저는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해서 저도 한번 책을 내볼까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심제 하에 법관의 재판, 이거 우리가 배심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배심제 이해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배심제하면 모든 사건 어떻게 배심제로 다 하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건의 95%를 플리바게닝, 검찰 선에서 종료시켜요.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우리가 나쁘다고 보지 말고 이 판사의 감독하에 증거나 자백의 경우 형량을 이 피의자한테, 그러니까는 피의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저기 증거도 이렇게 있고 네가 자백하면 형량을 내 10년 때릴 수 있는데 한 7년 때릴게. 네가 받아. 그리고 재판을 신청하지 마라. 재판을 신청하지 마. 그래서 95%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5%는 뭐냐? 나 억울해. 아니야. 나 배심 재판 할래. 이래서 열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배심 재판 안 하고 재판관한테 재판할래. 이 차이점 뭐냐면요. 배심 재판 신청하면 공개 재판이에요. 나는 억울하지만 공개 재판 싫어. 그러면 재판관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게 2%고 배심 재판이 3%예요. 이거는 배심제는 미국의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3%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판결은 무죄 시 검찰 항고금지예요. 거저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관이 볼 적에 무죄다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리 눌리피케이션, 실정법 적용 거부권. 지금 전바 이 국가보험법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배심제를 하면요, 배심원들이 국가보험법 적용을 거부하면 돼요. 이 사건에 국가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죄 방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심제는 이러한 국민들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 이것이 배심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플리방에도 설명드렸죠. 실정법 적용 거부권. 실정법 적용 거부권에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릴게요. 금주법 시기에 알코올 소규모 판매업자들이 잡혀 들어가 술 팔았다고. 배심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돈 많이 버는 깽잡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존권 있는 사람 잡냐? 이거 무죄. 그러니까는 배심원의 이 권한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 낙태 의사를 갖다 고발돼 들어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판사가 고심하면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배심원이 볼 적에 환자의 사상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 적용 안 해. 무죄. 이렇게 줄리 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배심원의 권한이고 국민의 주권이라서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배심제 도입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 법률가들이 이것 때문에 싫어해. 그러면 법치주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 나는 아주 민주화 막 투사하는 변호사 만나서 이거 설명드렸더니 이것까지는 곤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까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마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이렇게 많다. 넘기겠습니다. 참심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백악학에서 만든 약간 사이비 제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하여간 이렇게 쭉 해서 넘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또 대법원이 있는데 주 대법원장은 선거로 한다. 한 80%가. 검찰총장도 선거로 해요. 독일은 연방 대법원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연방 대법원이 약 150명입니다. 대법관이. 그리고 노동 대법원에는 2명의
참심원 그러니까는 국민의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는 약 115명의 대법관입니다. 하여간에 일본과 한국이 문제입니다. 일본도 하여간 이 법률가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소수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인데 우리나라 확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은 거짓말고하고 대한민국 책에서 대법원 2003년도 7월 12일 선고 9-2418 판례. 이것이 판례가 정말 잘못된 판례인데 안 고치고 있어요. 왜냐? 재판소 허위 금지니까. 이래서 이거 거짓말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읽고서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관리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가 너무 적게 뽑으니까 다 판검사 출신이야. 변호사들이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자 영향하에 돈을 더 버는 시스템 머리 굴리고 일제 시스템 그대로 세팅되면서 대법관들이 위세를 떨치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심제 허울, 삼심제의 개념을 우리 국민들은 빨리 아니다. 1심이 강화해야 되고 배심제가 도입돼야 된다. 이것을 빨리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와서 이재명 사건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 여기 책 소개합니다. 거짓말고 대한민국 최자영 교수님 책, 검사는 문관이다 임수빈 이 책.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 법원과 검찰 탄생 문준영 교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사법 관련 자료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쫙 소개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 이 법 자체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때 1심 무죄,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관에서 인정이 됐으면요 공직 박탈에다가 선거비 30억 배상에 피선거금 박탈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못 나왔습니다. 그때 다행히 7대5로 다 이겼어요. 7대5. 자 이번에 다시 또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대통령 선거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대법관에서 지면은 선거비 400억을 배상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금년에 윤석열이가 6명 대법관을 바꿔요. 내가 볼 때 또라이 같은 놈들만 골라가지고 할 겁니다. 이재명 다음 대통령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총선 끝나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 PPT 화면 내용을 우리가 국회 입법 요구사항 정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 시리즈 해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다가 책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예, 자 질문하시죠. 질문. 지금 카톡에 우리 박인호 선생님이 민들레에 기고한 알박기 3가지 그걸 제가 공유해드렸습니다. 예. 자유실현 헌법의 알박기 3가지. 질문 없으시면 요 책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네. 이거 3일 전에 읽었거든요. 네. 인공지능의 시대. 지금 인공지능 인공지능 다 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거 실시하고 나가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전자정부다 아주 발달했는데 7,000유로 소액 재판을 인공지능으로다가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사건 미국에서는요 민사사건에 인공지능 도입했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이양했어요. 왜냐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대로 우리가 재판할 테니까 차라리 재판 전에 민간인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화해를 해라. 그래도 화해 안 되면 재판할게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재료를 민간한테 돌렸습니다. 예, 질문 오 선생님. 예.
그러면 이 한국이 인공지능을 그 재판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법률이 저기 안 헌법이 지금 법률가 돼서 다 쥐고 있는데 개헌을 해야 가능해요. 개헌을. 자, 오 선생님, 조 선생님, 조은옥 선생님. 개헌. 네, 예. 저는 여기 문재인 개정안 28조이랑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가 입법화 실패를 했다고 하는 예. 왜 2018년도에 네. 개헌안을 냈는데 네. 그거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경도 이거? 못했죠. 상경도 못했죠. 그때는 저기 민주당이 다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랬나? 2018년도. 말도 안 돼. 이건 기본권 중에 기본권 아닌가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한대. 네. 180점 조작. 180. 자, 또 다른 질문이. 진짜. 예. 질문. 예. 질문. 아. 맞아. 예. 아, 인공지능 그거 하니까 해킹한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거 일단은요.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는 그 저기 그럴 염려는 있지만 일단은 민간 차원에서 화해하는 정도에 쓰고요. 근데 중국은요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발달시켜 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 그러면 인공지능 앞에서 막 떠들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쫙 분석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질문으로다가 어느 재판소에 신청하시고 어느 증거 목록물을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법원 앞에 설치돼 지금 있어요. 중국이 인공지능이 바둑이 지금 제일 뛰어나. 아니,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이 제일 고수예요. 그리고 인거-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나는 이거 다글로 어플이 걸라요. 예. 다글로. 다 글로. 예. 이건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15분짜리 강의가 있다. 링크에 딱 넣으면은 일단은 내용을 글로 다 변화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냐면 요약하기 했어. 요약하기 딱 넣으면 그 내용 요약하게 하려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1시간짜리 강의 있어. 그러면 이거 1시간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 바꾸면 20분 만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 근데- 민들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요약하기를 누르면 요약하기를 먼저 딱 보면은 한 2, 3분 만에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누가 막 떠들면 그 내용을 쫙 글로써 받아들인 다음에 요약까지 가서 핵심을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접 체험을 해보시고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발달했는지를 뭡니까 그 사람 뭐지 유발 하라리 21세기라는 재현 그 책에 잘 써 있으니까 뭐 그 책 보시.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그 박인호 선생님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 책을 저렇게 그 법률 서적을 많이 읽을 시간이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법률을 공부한 게 요즘 아니다. 치과 의사가 있나요? 법률을 공부한 게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고발서 권석찬 기자가 권석천 기자가요. 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경향신문 기자야. 다 이 법원을 고발하는 책을 다 놨어요. 이런 걸 읽는 것이지 내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읽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아닌데요. 처음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요. 수술 읽어줘요. 또 하나 이 책을 소개할게요. 이완규 누구냐면 윤석열의 꼬봉입니다. 지금 법제처장. 이 또라이 새끼예요. 아 이거 저기 내 욕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검찰의 영장 독점은 법률서도 가치가 없는 거 아시죠? 이 사람 뭐라고 썼는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게 헌법에 집어넣은 이유를 쓰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강제 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영장의 신청 절차에서도 검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중의 보완 장치를 헌법적 수준으로도 마련한 것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이완규가 검찰이 이 법을 해설하면서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쓴 거예요? 2020년도 이거 왜 썼겠습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장수 써놨는데
저런 내용을 써놨어요. 법제처장이라는 놈이. 아, 이런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만 공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어렵습니까? 아니 다 쉬워요. 저는 법을 어렵다는 거 편견에서 좀 깼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더 이상 법률가들이 저도 많이 질문 하나 나오겠어요.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우리 법대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예, 했죠. 그 반응들 어때요? 다들 그것까지 신경 안 썼다. 몰랐다. 뭐 이런 거 알고도 모르고 교수님은 이런 거 안 읽어. 이거 그냥 적을 알기 위해서 집필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셔요. 이런 책을 냈다는 것도 몰라. 내가 왜 법제처장이 왜 이런 걸 썼는데 이런 거 법제처장이 사고방식이 사이코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법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 문제 때문에 검은 계획 문제 때문에 법대 교수를 많이 만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가는 유명한 저기 아주 진보적인 교수들 한상희, 오병두, 오동석, 그다음에 저기 또 누구 있는데 하여튼 그런 교수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막 꼬리를 내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거를 못 고치려고 하니까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질감 느껴. 이게 현실적인 벽을 다 아시니까 답답해서 못하죠. 그럼 민변은 또 그러니까는 개헌까지 나가야 돼요. 개헌까지. 기억까지 안 나가더라도 개헌까지 안 문제는 나가면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본의 재판은 일본도 배식제를 도입하려다가 좌절했습니다. 왜 좌절했겠습니까? 기득권들이 헌법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법에 미비하면요 계속해서 힘의 논리에 밀리게 됐습니다. 그냥 지금 그건 그래서 치고 교수들 그래서 참여했는데도 그 사법감시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목표를 세워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렇게 딱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면 내셔야 되는데 뭐 다양한 복잡한 환경 문제니 이런 부수적인 얘기를 또 막 얘기해요. 아니 환경은요 각자 알아서 하셔야지. 핵심적인 거 그거 싸워야지. 부수적인 이거 거 사법감시센터라든가 그거 있잖아요. 그 민변 그 민변도 그 뭐 그런 쪽이 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 개헌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 힘에 부딪히니까 개헌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헌법에 알박기를 해놨는데 1987년도 헌법을 네. 그때 고쳤어야 된 건데 그것을 누구한테 8명한테 맡겨놨지 않습니까? 8명 중에 4명이 또 전두환 하수인이야 법률가들. 법률가들 기득권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잡는 데는 의사결정권을 갖다가 의사결정을 상당히 위임한 단체가 민변이고 참여연대거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법대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심플하고 심각한데도 이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아니 뭐 다들 책을 통해서도 하시고 이렇게 책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도 다 내용을 쓰고요. 최재형 교수님도 다 내용을 쓰고 다 쓰셨어요. 그래서 책도 다 나오고 다 그랬는데 행동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질문이 아니시네.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질문인 거예요. 지금.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고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김승진 선생님 질문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자, 김경도 선생님 없어요? 네.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쉽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쉽게 강조할 수 있는 강점을 받았으니까 다른 모임이라도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시면 또 예. 재밌고 싶고 재밌고 싶죠. 네. 난 정말 이게 제가 빨리 책을 내서 책도 좀 팔면서 강의를 좀 해보고 좀 강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화를 하나 만들어요. 웹툰. 웹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완규 이런 인간들만 좀 하고 검사는 문관이다 이런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임수빈 그다음에 권석천 경향신문 법률가 전문.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 기념사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셀피를 하나 때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가워요. 감사드리거든요. 자, 다들 나오세요. 쫙 나와. 아, 이거 제격.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쫙 나오세요.